예, 안녕하세요. 저희 그러면은 오늘 절차론 파이널 특강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지금 그 과정명이 이제 파이널 특강으로 돼 있긴 한데 사실 뭐 오늘 이제 제가 뭐 나올 만한 주제들을 다시 막 요약해서 다 정리되어 있는 이제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다 공부하셨던 이제 기본 교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거기서 좀 출제에 유력한 주제들 위주로 저희가 좀 핵심 사안들 많이 좀 보고요. 특히 이제 행정절차법하고 저희 정보공개법에서는 판례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판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판례를 한번 나오는 판례들을 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린트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판례들만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은 아마 시험 출제되는 판례 거의 뭐 90% 그 이상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한 판례에서는 기존에 출제된 판례들은 제가 뺐습니다. 절차법 쪽에서 기존에 사례 나왔던 판례는 다 빼고 이제 안 나온 판례들이나 좀 중요한 판례들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판례되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고 약간 쓰실만한 분량보다 조금 더 제가 이제 분량을 조금 추가해 적었는데 이제 뭐 분량도 이 정도 조금 더 압축해 쓰시면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존에 좀 판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이제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실 때 막 새로운 뭐 서브노트라든지 새로운 요약집이라든지 새로운 교재로 공부하시는 거 좀 지향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공부를 쭉 해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셨던 이제 교재나 기본 교재나 요약서 같은 거 믿으시고 거기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좀 이걸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어떤 식으로 제가 뭐 서브노트를 만들어 드려야 되나? 아니면 무슨 어떻게 좀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담만 늘리는 것 같아서 저는 강사가 이제 양을 늘려 드리는 거는 조금 이제 오히려 부담을 드리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거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 쭉 보면서 판례 보고 이제 오늘 프린트 정도는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제 수시로 보시면서 좀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게 그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좀 암기가 안 돼 있는지 좀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약간 지표 정도로 활용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주제들은 제가 다 넣었고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은 뭐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서 뭐가 내가 지금 잘 안 외워지고 어떤 주제가 좀 약점인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도 제가 다 표시해놨어요. 기출도 다 표시했고 이제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보시면서 이제 기출 보셔야 되고요.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지금 다 실전형 모의고사 이렇게 다 들어가실 거예요. 들어가실 때 지금 시점에서 기출 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기출 문제 일단 회차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오늘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도입부는 마치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저희 그 법령이 8개인데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나오는 행정절차법이죠. 뭐 절차법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뭐 배점은 40점이지만 실제로는 저희 이제 절차론 시험에 있어서 50% 이상 뭐 그 이상의 제가 보기엔 당락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문율처럼 지금 절차법에서 사례형 문제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경향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사례가 40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문제 정도로 분설해가지고 20점짜리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올해도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이제 사안이지만은 그 두 개의 문제를 물어본다. 그리고 그 문제를 물어볼 때 문제마다 딱 하나의 논점만 또 묻는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한 두 개나 많으면 세 개 정도까지, 세 개까지 안 갈 것 같은데 한 두 개 정도의 주제들을 섞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저희가 더 이제 분석을 하자면은 뭐 10점짜리 4개 정도 나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저희가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 시험 출제 경향을 보자면은 사례형 문제는 사실 이제 기존 판례들을 거의 재활용하고 있어요. 네. 기존 판례의 사안을 재구성해서 내는 게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절차법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판례에 대해서 좀 중요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판례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은 뭐 저는 뭐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 정리가 안 된 분들이시라면은 이 판례 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절차법은 이제 저희 1페이지 프린트만 보시면은 크게 이제 절차법은 세 가지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놓긴 했는데 첫 번째는 뭐 총칙돼 있죠. 총칙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가 이제 어떤 행정작용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행정작용 중에 처분이라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절차가 나와 있고요. 세 번째가 있는 게 처분 외 행정작용입니다. 지금 출제 회차를 기출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1페이지에 처분의 행정작용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안 나왔습니다. 저희 뭐 행정절차 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회 시행되는데 한 번도 빠지고 다 나왔죠.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던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한 번 빼고는 여기서 다 사령 문제 나왔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처분 행정작용 같은 경우는 신고에서 저희가 2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행정사 입법예고, 행정예고 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1회 때 나왔습니다. 사실상 1회 때를 제외한다면은 처분의 행정작용에서는 거의 출제가 안 됐고 지금 대부분의 출제가 여기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처분이라는 행정작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행정작용들 중에서 이 국민이나 뭐 주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이제 그 행정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처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기관을 일반적인 행정기관이랑 구분해서 행정청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 중에 중요한 국민의 어떤 뭐 권리 의무를 변동시키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침입처분이었죠. 침입처분 같은 경우에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래서 2번으로 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지금 2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가 엄청 많이 몰려있죠. 좀 설명드리겠지만 많이 몰려있는데 지금 이제 신고가 일단 2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2번 나왔고 작년에도 12회 때 신고에서 나왔습니다. 이 신고는 작년에 나왔을 때 영업승계 쪽이 좀 붙어가지고 위에 총칙에 나오는 지휘승계가 좀 같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판례가 워낙에 중요한 판례다 이렇게 인지가 됐던 판례라서 당연히 나올 거라 예상했던 부분이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올해는 이 처분의 행정작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처분이라는 행정작용 위주로 나왔는데 신고가 지금 2번 나왔고 아직까지 이 기출을 보시면 알지만 처분의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출제가 많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권리의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좀 중요하지 않은 행정작용을 약간 좀 이렇게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처분의 행정작용이 특정한 경우에는 처분성이 있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저희가 좀 감안을 한다면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중요도 표시를 했어요. 지금 프린트에 보면은 이제 별표가 쳐져 있는데, 제가 이제 별표 3개짜리는 뭐 좀 제 나름대로 진짜 중요하다. 2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셔야 된다. 1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 근데 이제 별표가 안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요거는 보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별표가 안 돼 있는 것들도 중요한, 제가 필요한 주제들 다 뽑아놨기 때문에 별표가 안 되는 것들도 문제가 출제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한 반장에서 3분 4장 정도 목 찾아봐야 쓸 수 있게 핵심 내용 정도는 정리하시고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별표 위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제가 뽑아놨고요. 자, 총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처분이나 처분의 행정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제가 뭐냐면은 당연히 이런 행정작용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총칙은 무슨 개념이냐면은 행정절차법이 과연 적용되냐 마냐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뒤에 사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뭐 처분이니 뭐 처분의 행정작용 이런 걸 보기 전에 항상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물론 저희 이제 시험에서는 항상 출제를 할 때 설문에서 친절하게 알려줘요. 네, 어떤 걸 써 알려주는데 최근은 약간 좀 그런 문제에 직접적인 설문이 좀 뭉개지고 있어요. 약간 이제 사례를 해석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절차법 사례를 보셨을 때는 항상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요 순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뭐 처분이 나왔다. 행정적인 무슨 처분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처분의 행정, 요로 바로 본론으로 되면 안 되고 항상 제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사안이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내에 있느냐. 자, 그리고 이제 인적 범위죠. 당사자. 과연 이 당사자들이 뭐 행정청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럼 그 상대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이 행정절차법은 되게 특이한 게
당사자 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맞죠? 이게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사후적 쟁송제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만 당사자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사후적 쟁송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인만 당사자를 포섭해가지고 그런 쟁송제도의 당사자가 되는 건데, 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직접적인 이런 처분이라든지 행정작용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해관계인까지도 등이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당사자 등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사자 등에 해당되느냐, 이제 그런 범위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나왔을 때 바로 여기로 들어가지 마시고 총칙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서 적용 범위가 맞는지, 당사자 등의 문제는 맞는지, 그리고 뭐 원칙 중에 뒤에 나는 확약이랑 연계가 되어 있지만 뭐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 대상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물론 짧은 시간이겠죠. 딱 문제집 받으시게 된다면은 이제 실제 답안 쓰기 전까지 제 생각으로는 5분 내에 이제 일단 사안 파악을 마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거의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따로 생각하실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거는 공부하셨던 대로 바로 그냥 목차를 써내려가면 되는데, 이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받으셨을 때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고 저희 빈 그 공백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소한의 목차원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잡고 바로 내가 아는 문제라고 해서 그냥 바로 들어간다? 그렇게 해버리면 중간에 쓰다가 방향을 전혀 잘못 잡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반드시 받으시게 되면은 이런 순서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요 한 장 있죠? 요 한 장이 거의 다예요. 검토할 순서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요걸 쭉 떠올려 보시면서 뭐 요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셨던 교재들의 목차를 좀 보시면서 전체 목차를 보시고 내가 어떤 순서대로 검토를 해야겠다. 빠지는 논점 남지. 그걸 한번 반드시 훑고 가셔야 됩니다. 그걸 생각 안 하시고 내가 그냥 아는 주제가 나왔다. 딱 봤더니 무슨 처문이 있는데 의견 제출 안 했네? 청문 안 했네? 공청했네? 바로 들어가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적용 범위라든지 인적 범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뭐 1페이지에 일반 총칙을 보시면은 뭐 별표 2개 있지만 적용 범위 나오죠. 이거는 제가 별표 2개를 하긴 했지만은 사실 별표 3개짜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 정도로 중요하고요.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네. 애초에 행정절차법에 어떤 적용 범위로 들어오지 않는 이제 그런 행정 작용들이 있죠. 대부분 이제 기관의 특수성이라든지 사안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는 저희 이따 뒤에서 판례 보면서 같이 보실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죠.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요건 5가지 해가지고 아마 좀 암기가 돼 있어야 될 겁니다. 이제 그 요건 5가지 있다는 거. 다만 이제 요걸 쓰실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례에서 물론 구체적인 요건이 정립되긴 했지만은 우리 행정절차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실 때 무조건 판례 요건 5가지 무조건 먼저 쓰실 게 아니라 항상 법령에 나와 있는 걸 충실하게 먼저 쓰셔야 됩니다. 법령에 신뢰보호 원칙에 관련된 조문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건 내가 5가지 쓰시고 효력 쓰시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 있는 얘기예요. 절대 판례 먼저 나오고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절차론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법령의 충실한 현출이에요. 얼마나 그거를 뭐 죄송한 말씀이면 좀 잘 뺏겨 썼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리는 겁니다. 물론 뺏겨 쓴다는 게 이제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100% 필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뭐 키워드니 뭐 두 문자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답안 쓰실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는 법령에 대한 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판례라든지 이론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두 번째로는 다수청 관할해가지고 행정협조니 행정원리인데, 사실 이거는 좀 출제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절차법에서는 40점짜리 사례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사례형으로 좀 끌기엔 좀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부담은 줄이시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요 같은 경우에 몇 줄 쓸 수 있게 내용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별표를 치지 않은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당사자 등 이건 중요하죠. 당사자 등의 자격 나와 있고, 다만 이제 지휘승계 부분이 좀 중요했는데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요거는 배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같은 게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 나오면서 영업승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랑 연계해서 지휘승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대표자 대리 이것도 조문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4번의 송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행정 절차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행정청의 뭐 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송달과 관련된 기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뭐 공휴일 다음날 만료 이제 그런 부분들 일반적인 거 좀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게 뭐 부분으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칙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강조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적용 범위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적용 범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사안별 적용 범위인 그 통칙에 나와 있는 요 적용 범위하고 인적 적용 범위인 당사자 등 중요하고요.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8회 때 한번 나오고 지금
안 나왔어요.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텀을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있기 때문에 이것도 판례에서 제시한 요건 5가지 같이 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건 5가지는 제가 조금 이따 판례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총칙을 저희가 뭐 넘어왔고 이제 두 번째 처분인데 뭐 이 처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정도로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 기본적인 암기는 돼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처분을 들어갔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 3개 되죠. 일반해가지고 이 부분은 뭐 철저하게 탁 치면 딱 나오실 정도로 암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항상 문제가 나왔을 때 처분의 종류라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건 뭐 암기가 다 돼 있으죠. 첫 번째로는 뭔가 수익적인 처분, 이익을 주는 처분, 수익 처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침익 처분이 있는 거죠. 침익은 뭔가 당사자한테 피해를 주는데 우리가 이제 당사자한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우리 법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침익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침익 처분은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권익을 제한하거나. 왜냐하면 이거는 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의무를 부과하는 것. 우리는 침익 처분이 뭔지를 알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사안을 딱 사례를 보셨을 때 딱 봐도 이게 침익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침익 처분이라는 말을 바로 꺼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침익 처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네. 침익 처분, 침해 처분 다 비슷한 말이에요. 약간 학설상의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침익 처분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딱 정해진 어떻게 보면 정식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 침익 처분이라 하는 거는 요 내용 때문에 답안을 쓰실 때 권익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그리고 뭐 가로 열고 이하면 침익 처분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침익 처분을 쓰시든 뭐 침해적 처분을 쓰시든 침익적 처분을 쓰시든 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요 내용이 뭔가 들어가 있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애매하겠죠. 수익 처분하고 침익 처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수익 처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국가에서 뭔가 해준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뭔가 신청을 해야 맞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익 처분에 있어서 내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뭐 한 거죠? 거부를 했을 때. 그래서 요 중간에 약간 회색지대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거부 처분입니다. 요게 되게 애매하죠. 뭐 거부 처분은 단골이죠. 우리 출제도 여러 번 됐고 거부 처분의 성격은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뭔가 내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그걸 반려한 거죠, 맞죠? 나의 응답을 안 준 거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신청한 민원인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부 처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뭔가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건 침익 처분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뭡니까? 그림을 딱 그려봤을 때 내가 0에서 시작해가지고 위로 뭔가 플러스를 신청을 했는데 다시 0으로 돌아온 거죠. 나한테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어요. 침익 같은 경우에는 권익을 제한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나한테 뭔가 음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적인 개념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은 뭔가 내가 심정적으로 기분은 나쁘긴 한데 나한테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판례가 뭘로 보고 있다? 일단 침익 처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거부 처분은 침익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보시게 될 침익 처분과 관련된 절차는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좀 잘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부 처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 처분에서 파생된 약간 특수한 처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항상 처분의 종류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딱 사례가 나왔을 때 뭔가 행정청이 뭔가 행위를 했겠죠. 그래서 그 행위가 처분이라면은 처분의 종류를 딱 보고 이제 저희가 처분의 종류를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죠. 처분의 종류를 확정했다면은 이 처분의 종류별로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이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1페이지 2번 처분의 쌍가루 1번 일반 나와 있죠. 요게 되는 거죠. 요거는 아마 지금도 암기가 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뭐 수익이니 뭐 거부니 침익이니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모든 처분에 다 적용되는 공통 절차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처분 기준, 사전에 처분 기준을 설정하고 공표하는 거. 두 번째, 처분할 때 이유 제시하는 거. 세 번째, 방식인데 이건 저희가 너무 잘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문서 방식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정정, 뭐 처분 신청한 거나 이런 부분에서 정정을 고치는 거, 고지 알려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익이니 뭐 침익이니 거부니 가리지 않고 모든 짓에 다 적용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처분이라는 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나왔다 그러면은 이유 제시라는지 제가 밑줄 꺼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처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이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겼을 때는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수익 처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죠. 신청. 수익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뭔가 사과가 떨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신청이라는 개념이 전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뭐 다수청이 관여했을 때는 협의부에서 해라. 신청했을 때 처리 기간 같은 거 미리 알려줘라 돼 있는데, 수익 처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거의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내용상으로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익 처분은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이건 뭐 사령에서 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판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판례는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 처분에서 파생된 별표 3개 돼 있죠. 거부 처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부 처분. 네. 수익 처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 처분과 비슷한 성격인 거부 처분.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은 수익 처분이다, 이러진 않아요. 거부 처분이 수익 처분은 아니죠. 내가 뭔가 신청했다가 거부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범주로 본다면은 수익 처분으로 보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라 해야 된다? 침익 처분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거부 처분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데, 거부 처분이 뭐 수익이니 어디니 이런 건 제가 중요하지 않은데, 거부 처분이 침익 처분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침익 처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건 뭐 지금 옆에 기출 표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됐죠. 네. 이건 뭐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저희 지금 띄워놓은 사례, 이제 요게 가장 표준적인 저희 사례라서 제가 띄워놓은 건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이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딱 2가지죠. 사전 통지. 처분하기 전에 알려줘라. 네. 2번째, 의견 청취. 처분하기 전에 먼저 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좀 들어봐라. 이게 나오는데, 의견 청취는 또 저희가 3가지로 구분해야 되는 거죠.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청문이나 공청회가 우선순위고,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을 때만 저희가 의견 제출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저희가 정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청문, 공청회 뭐 거기다가 굳이 뭐 표시를 한다면은 이렇게 부등호 표시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침익 처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침익 처분 중에서도 의견 청취가 3개로 쪼개진 걸 제가 다 넣어놓은 거죠. 뭐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출제 회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 당장 이제 내일 시험을 보러 가셔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공부를 하시고 들어야 되는 거 이 부분에 요것만 정리가 잘 돼 있으시면은 높은 확률로 그래도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인 이론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몇 번 제가 강조를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제가 주목을 하는 부분은, 기존에는 밑에 나와 있는 침익 처분 쪽에 좀 많이 시중에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나오는 공통 절차 중에서도 뭐 방식이라든지 이유 제시, 그리고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처분 기준 설정 공표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판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네, 판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판례 때문에 저희가 조금 치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 제시나 방식, 특히 방식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판례들이 많죠. 네. 뭐 유땡땡씨 해가지고 유명한 가수분 판례도 있고, 요거는 강조가 많이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판례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밑에 나와 있는 뭐 청문이나 공청회 보자면은, 청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회차, 7회차, 10회 이렇게 이제 출제가 3번 됐는데, 7회, 10회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응용해서 나왔어요. 판례를 응용 나왔기 때문에 이 판례는 이제 당연히 사령 문제 나왔었고, 3회 같은 경우에는 청문 주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같은 경우에도 1회 때는 아니게 40점짜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거는 그냥 공청회 전반에 대해서 쓰라는 거였고요. 약술이었는데 40점 나왔어요. 그리고 5회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공청회가 과거에는 전자공청회였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공청회 때문에 요거 기출을 보시면은 기출에는 전자공청회 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은 온라인 공청회이기 때문에 명칭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도 뭐 전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분을 받는데, 그럼 이제 처분 행정작용 해가지고 신고 등에서 쭉 나옵니다. 요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정작용을 한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뭐 국민의 뭐 권리 의무 변동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거는 뭐 이런 말이 제가 좀 그렇지만은 중요한 행정작용을 보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밑에 나오는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도잖아요, 맞죠? 권고사입니다. 권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구속력을 안 가진단 말이에요, 맞죠? 네. 다만 무서운 거는 여기 나오는 것들이 원칙적으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제 무서운 거는 갑자기 뭡니까?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구속력을 가지면서 처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저희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은 판례가 있는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이렇게 좀 별표 표시해놨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2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왔죠. 나왔고 요거는 작년에 신고와 관련된 뭐 너무 중요한 부분이 다 나왔기 때문에 신고 부분은 뭐 과감하게 이거는 스킵을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확약 같은 경우에는 요게 판례로 내기는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뭐랑 좀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 신뢰보호 원칙에 좀 연결되기가 쉽죠. 없기 때문에 확약 같은 경우에도 신뢰보호 원칙에 연결 좀 제가 봐야 될 것 같고 이 확약하고 신뢰보호 원칙은 구분을 해두셔야 되죠. 사실 여기 나오는 뭐 확약 뭐 위반사주 공표 행정계획 행정도 이런 것들이 언제 들어왔냐면 2022년에 들어왔어요. 원래 없던 규정들이었는데 이게 위에 나와 있는 뭐 신뢰보호 원칙이라든지 뭐 기타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이걸 제도화 시킨 거예요. 확약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신뢰보호 원칙을 약간 법정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념을 공부를 할 때 신뢰보호 원칙이랑 구분되는 거는 확약은 뭐였습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신청해서 뭔가 물어봤을 때 물어봐야 됩니다. 정식으로 물어봐서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 견해를 표시했을 때 그때 확약으로 가는 거고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고 행정청의 어떤 기존 관행 그럼 관행에 따라서 뭔가 당사자의 신뢰를 갖게 된다면 그거는 신뢰보호 쪽으로 저희가 보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드릴 때 이건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제가. 이렇게 있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보호 원칙이 확약보다 더 넓은 부분이에요. 네. 이게 신뢰보호 원칙이라면 확약은 요쯤 있는 거죠. 왜냐 뭔가 당사자가 행정청의 선행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는 건 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확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신뢰를 가졌다? 직접 물어봐가지고 정식으로 물어봐가지고 확약 신뢰를 가지게 된 거고 자 정식으로 물어봤든 안 받든 그 외에 기타 일체의 뭐 다른 사유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유로 뭔가 신뢰를 갖게 되면 그건 신뢰보호 원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약 문제를 나온다면 만약에 확약만 그치는 게 아니고 확약이 안 된다고 했더라도 뭐를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된다 써주는 게 신뢰보호 원칙 정도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 써주는 게 가점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두 개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게 원칙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있었는데 확약이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화됐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관계 조금 이따 판례 보면서 다시 한번 이론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반 사실 공표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것도 뭐 그냥 사실행위죠. 네.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뭐 명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 보긴 어려워요. 그 명단 공개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나의 뭐 권리가 침해된다든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것들이 처분성을 가진 게 있고 이제 위반 사실 공표는 중요한 게 판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병무청이 뭡니까? 병역 기피자 그 판례이기 때문에 그 판례랑 연계해서 저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이제 별표를 빼놓은 게 사실 행정계획은 다른 시험에서도 좀 출제가 된 적이 있긴 한데 이게 조문이 너무 적어요. 저희 시험에서는 조문이 한 조문밖에 없고 너무 적습니다. 그 행정계획 관련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따로 뭐 정의 규정이나 개념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행정계획도 그냥 기본적인 내용 정도 행정계획의 정의라든지 조문 정도만 알아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거는 중요한 판례들이 있긴 하죠. 뭐 이 도시계획할 때 뭐 관리계획인지 뭐 정비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계획의 종류에 따라서 구성력을 가진 게 다르긴 한데 뭐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사례 나온다면 그냥 그것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그 입법예고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는 1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비교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긴 한데요. 지금 저희 이제 그 절차법 트렌드상 그러니까 40점짜리 사례형 문제가 절차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약술로 또 나오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또 좀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요.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표를 친 게 요거는 조문이 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도 소위 이제 뭐 규제적 행정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판례도 있고 규제적 행정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분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같이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희 행정절차법의 메인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나오는 이제 국민참여 확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볼 게 참 계륵 같은 이제 좀 규정이죠. 국민제한 규정 하나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저희 행정절차론 범위가 아니었고 사무관리론 쪽의 시험 범위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 가지고 법이 바뀌면 이제 시험 범위가 바뀌면서 저희 쪽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요거는 사무관리론에서 5위 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중요도를 낮추셔야 돼요. 정리를 안 하실 수는 없어요. 안 하실 수는 없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시험 임박하시면은 과감하게 좀 버려질 부분이란 게 뭐 솔직히 위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워낙 많은데 이런 약간 지엽적인 주제에 목매실 필요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사례형으로 나온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국민제한 규정이
위에 나와 있는 처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절차들을 다 제끼고 요걸 사례용으로 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솔직히. 네, 어렵기 때문에 이 국민제한 규정도 뭐 제가 지금 세모 쳐놨는데 최소한의 내용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의라든지 이런 거 정리하시고 요건 약간 좀 네, 나중에는 과감하게 좀 넘기셔야 된다. 왜냐면 이 외에도 나올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좀 적당한 분량으로 좀 정리된 내용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여기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절차법을 쭉 봤는데 절차법은 사실 제가 뭐 지금 간단하게 좀 분류를 해드렸습니다만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처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별표 쳐놓은 거 위주로 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사령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판례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위에 뒤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 사령 문제 구조를 마지막으로 한번 좀 보고 판례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를 보면서 또 필요한 이론들을 정리할 테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교재들을 같이 보시면서 주제 나올 때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좀 체크를 해두세요. 이제 마지막 체크니까요, 저희가.